기준금리가 석 달 만에 전격 인하돼 1년 8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갖고 이달 기준금리를 25bp 내린 연 2.75%로 결정했습니다.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는 등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또한 3에서 2.4%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로 2단계 강등하고 신용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등급은 투자 부적격을 의미하는 투기 등급 바로 위에 해당합니다. 스페인의 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은행권의 부실 문제가 심화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S&P는 강등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0월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그리고 있다며 기존의 경기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은 앞선 9월에 비해 다소 나아지고 있으며 부동산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고용 여건만큼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리인은 기존의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이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에 있다면서 관리인 둘선임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지방정부의 잇따른 SOS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제금융 신청을 미뤘던 스페인이 결국 S&P에 의해서 2단계 신용등급이 깎이고 말았죠. 이 같은 악재가 뉴욕 증시가 끝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한 반응은 우리 증시가 먼저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주면서 스페인의 악재가 좀 상쇄되는 듯 했습니다. 1949선까지 오히려 소폭 반등을 꾀했던 코스피. 그러나 조금 전부터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겁니다. 영향권에 들어간 듯 보이는 코스피 실장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4,000계약 정도 선물을 어제와는 달리 샀었는데요. 현재는 매수 강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면서 1,000계약도 안 삽니다. 선물은 많이 팔고요. 국가 지자체도 좀 사는 것 같았지만 역시 컨버전 설정하는 물량들이 이제 슬슬 내어놓는 모습. 코스피는 1930선이 깨어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20포인트 정도 낙폭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좀 형님의 어떤 안 좋은 분위기 타격을 보는 듯한데요.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반전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보고 계시죠? 530선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죠. 네, 스페인의 등급 악재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 금리 인하도 모두 다 이제 예견된 일이어서 사실은 오늘 반등폭이 크진 않은 것이 외환시장의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약간 반락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네요. 네, 낙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프로그램 매물도 한 2천억 가까이로 가파르게 불어났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장 마감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막판 변동성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가보죠.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곤 연구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 만나보기 이전에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역시 하나대투증권으로 가서 이용곤 애널리스트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아주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왜일까요?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2단계냐 강등을 시켰죠? 향후 스페인 이슈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현재 상황 정리와 이후의 시장 방향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만약에 무사히 넘긴다면 만기일 이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포트 전략 측면에서 체크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촌농 정호영 대표님께는요. 1950선을 확실히 이탈한 코스피 지금은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안 맞는 시기일까요? 중기적 상승과 하락, 판단의 필요 충분 조건도 들어보겠습니다. 종목을 샀을 때 주간 단위 5%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공략 종목 코위버라고 하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만나볼 텐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의 체크포인트와 불안한 외국인 수급의 향방 들어보고 현재 모베이스로 60% 넘는 수익, 다날과 제닉으로 40% 모두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눈에 띄는 수익률이죠? 지금은 살 수는 없는지, 이 정도에서 파실 생각인지 종목별 대응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용곤 연구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통위에서 석 달 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물론 예상된 재료이긴 한데 시장이 무덤덤을 넘어 이제는 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부분들,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주식 시장도 역시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리 인하한 배경 자체가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불안하다의 방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내리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하향 수정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2.4%로 낮췄고 내년도 3.3%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대했었던 것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 경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악화될 가능성 또 뭐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 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4분기에도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을 좀 억누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2단계나 내렸던데요. 요즘에 뭐 스페인 분위기 보면은 나올 게 나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 스페인이 ECB의 구제금융 신청을 하게끔 좀 압박하는 카드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신용등급은 2단계 강등이 됐는데요.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스페인이 당장 구제 금융을 신청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이십니다. 네. 최근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조달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생을 해보려는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면은 국채 발행 연기 이런 부분으로 자체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결국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10월달 중에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은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등급 전망까지 낮추면서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이 더 강등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사실 뭐 스페인이 그 정도로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후행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새로운 악재로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까지 확대하기에는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한 기업의 이슈라면 이슈인데요. 큰 파장을 낳았었죠. 웅진그룹이 결국 법정 관리를 개시했다라는 법원의 이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제 MBS 파트너스 쪽에 막 팔릴 뻔했다가 매각이 이제 자초된 웅진코이의 운명이 아닐까 싶은데 향후 그 절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웅진홀딩스와 국동건설 법정관리 개시를 했는데요. 일단 법정관리 선임이 됐고 회상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뭐 시장의 관심은 이제 웅진코웨이 매각 여부입니다. 당초 웅진코웨이를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상대방까지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다시 회생 절차에 돌아가면 이제 웅진코웨이를 그러면 다시 매각할
작업을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매각 절차 다시 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는 좀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실제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를 정말 매각할 의지가 있었다면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매각 절차를 일단 잠정 중단을 하고 웅진코웨이를 포함한 웅진그룹의 회생을 좀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채권단은 웅진코웨이를 빨리 매각해서 전체적으로 웅진그룹을 살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기를 이제 원하는 게 채권단과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웅진홀딩스 이제 법정관리인이 또 다른 어떤 판단을 통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웅진코웨이가 당초 예정대로 그렇게 또 다시 바로 매각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웅진홀딩스 향후 이제 경영 상황에 따라서 법원이 이제 법정관리 지속 또는 파산 결정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내년에나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웅진 측은 뭐 판다라기보다 코웨이를 이제 디딤돌로 삼아서 뭔가 회생하려고 하겠죠. 웅진 관련 이슈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변수인 옵션 만기일 연간제 마감 전략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들 선물 사는 강도가 장 초반 같지 않고 국가 지자체도 영 지금 수급이 돌아서 있거든요. 프로그램 물량도 마감 1시간도 안 남았는데 2천억 가까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에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오후 들어서 시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뭐 만기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베이시스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시 이후에 뚜렷하게 매수 규모를 좀 줄여서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베이시스도 많이 축소가 돼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여전히 뭐 오늘 만기 동시효과 때까지 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만기 직전에는 만기 연계된 그런 포지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좀 하락폭이 큰데 역시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계속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1900선에 근접하고 60일선에 근접할수록 이제 저가 매수가 조금씩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뭐 공격적인 매수를 할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정 시점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도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중소형주도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만 좀 종목을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이제 공격적으로 산다라기보다 현금 많으신 분들도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 정도만 얘기를 하셨고 중소형주도 다 좋다라기보다 실적 중심으로 잘 옥석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용건 연구위원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에 약간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밀리니까 더 불안해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밑에서 61선이 올라오고 정말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사도 좋을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옵션 만기 전망도 매도 우위가 아주 제한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뭐 옵션 만기 영향인 것으로 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코스피 지수가 좀처럼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약세 국면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책 시행에 따라서 유동성 장세를 이제 좀 보여준 이후에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어떤 그 펀더멘탈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장기 침체가 예상되는 어떤 유럽 경제, 그리고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좀 의구심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실적 변동성에 대한 우려 등이 아마 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듯한 분위기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더욱이 대내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 뭐 금일도 뭐 금통위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 오늘 옵션 만기가 되겠고요. 또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 매매 주주들의 관망세가 역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실적이 뭐 안 좋을 것이다, 조금 부진할 것이다, 저조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 등은 위험자산 선호도를 좀 독려할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가 뭐 1900선과 2000선 사이에서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텐데, 방향성 탐색을 벌인 이후에는 어떤 주요국들의 이벤트가 좀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재차 한번 2000포인트를 탈환해 나서지 않을까, 이런 돌파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금일 옵션 만기일이죠. 그 외국인들의 경우는 1950포인트 선 이하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어떤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들도 최근에 시장이 좀 그 힘을 못 쓰는 그런 영향이 좀 배경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금일 만기일 매물 부담이 좀 늘어나는 점, 이런 점도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오후 들면서 컨버전 조건이 조금 나아져서 합성 선물이 되겠죠. 그 약 800억 정도 그 국가기관의 컨버전 합성 선물이 추가 설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한 4천억 이상까지도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국가 지자체 합성 선물 순매도가 지금 관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시효과에 들어갔을 때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합성 선물의 순매도가 종가 프로그램 매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가지자체 합성선물 순매도가 장중에 청산이 안 되면 무조건 종가의 프로그램 매도로 출회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외국인의 종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변수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이벤트만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그 만기 관련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예정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만기와 상관없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비차익 프로그램 바스켓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이제 만기를 앞두고 동시효과에서 매매 공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만기 매물을 얼마나 많이 소화해 줄 수 있느냐, 받아주느냐가 지수의 뭐 단기 충격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1930선이 이제 지금 하회가 되고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데, 그 미국과 유럽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그리고 경제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 증시 흐름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정체되고 있죠. 유럽의 경우에는 그 무제한이라는 그런 표현을 동원하면서 ECB가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결국 지금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오히려 좀 증시 주변에서는 그런 변수로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럽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한 원인이 되겠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전이 그 오바마 롬니 후보 박빙의 경합으로 가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점도 미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국내 내부적으로는 주식형 펀드 환매가 계속 줄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기관 투자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물이 상당 부분 출회되는 점도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2000선까지도 반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1900대로 일단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는 1800대에서 지수가 형성됐었는데 3분기보다도 지수는 좀 올라와 있지만 투자 심리는 오히려 더 좀 좋지 않은 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렇게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점차 좀 수그러질 수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락 요인은 뭐 전체적으로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지수 박스권의 하단부가 될 텐데요. 이제 1920선, 이렇게 1900선 초반은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겠고,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는
앞으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또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검증이 되고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 방어 업종이 경기 민감 업종보다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실적이 예상되고 주가 흐름도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IT 기업들은 경기 흐름에 상관없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적이 호전되고 실적 개선 추이가 뚜렷한 기업 아울러 이제 4, 4분기까지 업황 호전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또 나아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편 최근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죠. 지수 변화에 대한 좀 민감도가 높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데 당분간은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도 이제 영향을 좀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단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고 특히 개별적인 재료나 뉴스 또 특히 성장 가치가 돋보이는 이런 스몰캡 중소형주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박스권 하단부 저가 매수 이제 비중을 오히려 사들어가면서 확대할 때다라고 하시면서도 중소형주 강세는 계속될 거다라고 하시니까 오늘 신규로 말씀해 주실 중소형주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대형주는 전부 다 피해야 좋을지 지수 민감주는 피해라 오늘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포트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IT 업종 내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 SDI를 당분간 관심 종목으로 계속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학 업종 내에서는 이제 지주회사 한화를 신규로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봤고 후성이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IT와 화학은 20%씩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40%로 포트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니카, 자화전자, 네이블은 유지, 그리고 이제 플렉스컴을 신규로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현금 20%가 되겠고요. 먼저 한화는 이제 방위산업 부분의 신규 공급 그리고 해외 진출로 인해서 점진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방산 제품은 2014년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예정인 무인기 등 신규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해서 미래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좀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건설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외국인들의 관심 또 매수세 유입도 당분간은 향후 주가 추이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다음은 플렉스컴인데 사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장 이 구간에서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조정 시마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인터플렉스가 주가가 요 정도 가격대에서 올라갔던 기억이 좀 납니다. 삼성전자의 납품하는 이런 부품 업체들로서 실적 향상이 좀 기대가 되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사상 최대치 실적을 3분기, 4분기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10.1 이런 신제품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아마 플렉스컴의 실적 개선세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으로요. 한화 그리고 플렉스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코스피가 장중 1920선을 이탈했습니다. 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선물을 이제 파는데요. 프로그램 매도 규모는 차익 비차익 합쳐서 2,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이런 분위기로는 한동안 2,000복이 힘겨울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1950선도 깼습니다. 이거 뭐 주식할 때가 아닌 건지 무엇보다 오늘 옵션 만기일 2시 이후 시장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선물 쪽 동향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 초반에 무려 4,300개까지 순매수가 나왔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다가 현재 650개가 매도인데요. 전형적인 옵션 만기일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500억 육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 놀라시겠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해외 증시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공세가 나올 것이고 그 와중에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면 역시 프로그램 쪽에서 또 역시 폭발적인 매도가 나온다.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1990 넘어가도 75에서 100은 하지 말아라. 확실하게 2025가 되면 완전히 풀 베팅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1975선이 깨지면 직장인은 0%를 하라고 이미 얘기 다 했어요. 전업도 겨우 25고요. 그나마 1950이 깨지면 전부 다 0으로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리스크 관리가 되셨다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반등이 좀 나와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잘해봐야 한 1950선대 정도 나올까 말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2000선은 당분간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못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기 등락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상승하기 위해서, 하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중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인 거 말고요.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라 추세적인 걸 말하는 건데요. 일단 상승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해외 증시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부담스러운 건 하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속도가 느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락에 따른 필요 충분 조건은 역시 이제 필요 조건은 이제 해외 증시 추세 하락이고요. 충분 조건은 외국인 선물 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외 증시가 추세 하락이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당연히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상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직장인들은 0입니다. 코덱스 인버스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전업들은 한두 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코덱스 인버스는 짧게 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강력하게 홀딩을 부탁한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인버스 AS 그럼 곧바로 들어보고요. 이제 10월 초에 얘기해 주셨던 우리 인프라웨어도 아직 크게 못 가고 있는데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인버스는 7,000 거의 800원까지 왔네요. 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일단 8,140원에 매수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매수가보다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운이 좀 좋은 거죠. 그런데 손절하고 이제 수익은 한 5% 정도로 짧게 그냥 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그 정도 해달라 이렇게 설명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 공략주는 이제 같이 말씀드려보면 이제 LG전자는 이제 67,500원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로 대응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코덱스 인버스는요. 어차피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8월에 매수하신 분들이 7,500원, 9월에 매수하신 분들이 7,400원이거든요. 두 번 매수하신 분들이 7,45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7,350원 안 깨지면 홀딩하라고요. 이거 7, 80% 갖고 계시면요. 계속 홀딩하세요. 제가 관리하는 고객분들은 현재 코덱스 인버스가 최소 50이고요. 많은 분들은 80%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7,450원 정도 되거든요. 싸게 잡으신 분들은 7,400원인데 제가 뭐라고 주문했냐면 경우에 따라서 이거 상당히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어가신 분들은요. 그냥 잘 매매 못하다가 괜히 손질 보지 마시고 이것만 잘 홀딩해달라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올해도 갖고 있어도 된다 하시니까요.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내일이나 월요일 정도쯤에 한번 지수가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버스는 밀리잖아요. 예. 그러면 7,700원 밑에부터는 100원 단위로 모아가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버스 새로 사실 분들은 7,700원 밑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아까 종가 공략주 너무 빨리 얘기하셔가지고요. 제대로 못 들었어요. LG전자라고 하셨던가요? 네네, LG전자 66570이고요. 예. 67,500원 전후에서 매수해 주시고요. 이것도 수익하고 손절은 한 5% 정도만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AS는 인프라웨어 받아봤었는데 그 종목도 한 5% 정도 빠른 수익, LG전자 역시 오늘 종가 정도에 공략해서 5% 정도 짧게만 수익 보자는 종목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전넘 우리 정호영 대표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입니다.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주일 동안 5% 수익은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받는 시간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일까요? 두 종목, 세 종목이 손실 중이고요. 그 가운데 두 종목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박현상대리의 Y솔은 이틀 연속 내리면서 4.9% 정도 손실 중이고요. 화요일에 받았던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하이트진로는 1% 정도 수익 중입니다. 바로 어제 받았던 JB스탁 전진우 팀장의 파트로는 아직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의 종목입니다. DNF 어제 바로 상한가로 오르면서 11% 급등 중인데요. 박지훈 과장님의 IM은 현재 2% 손실 중이고요. 다시 한번 집계합니다. 바로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파트론 0.7% 수익으로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오늘의 1등 종목을 추천하신 분이죠.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DNF 참 신기했던 점이 추천하신 이후에 조금 5% 수익이 가능할까 잠잠했었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상담받기 하루 전날 어제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5% 수익은 무난하게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종목 고르는 비결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일단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주로 고르는데요. 예. 성적이라는 건 실적이 좀 되는 종목인데 시장에서 그런 모멘텀을 아직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런 모멘텀을 발견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면 회사의 주가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를 주로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DNF가 11% 일주일 만에 거둔 수익이 이 정도지만 목표하신 가격까지는 조금 공간이 남아있거든요. AS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일주일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솔직히 제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이틀이 그런 거지, 앞으로 성장성이 없는 종목을 일주일만 단기적으로 투자하자 그런 내용은 아닌 거라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DNF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이제 겨우 박스권을 돌파했거든요. 예전에 한 8개월 동안 8,500원에서 11,500원 사이의 박스권이었습니다. 어제 박스권을 강하게 80만 주가량 거래되면서 강하게 돌파했고 매집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턱없이 싼 주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예상 대비해서 PER이 6배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 PER을 원래 평가대로 15배까지 소재 업종이니까 받는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24,000원을 넘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1년 동안 추세를 갖고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짧게 연말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15,000원 구간까지는 홀딩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코위버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돼서 음성 통화만 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도 전송하고 저희가 동영상도 전송해서 서로 간에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통신사별로 가장 중요한 게 그 트래픽에 맞게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통신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큰 기업 고객으로는 SKT 그리고 KT LG U+ 다 고객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코이버가 여태까지 시장 점유율 60% 정도 하던 그 시장이 경쟁사가 있거든요. 우리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우리넷을 코이버가 다른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과점이라서 밸류에이션 평가가 다시 재평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이버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거기다가 코이버가 갖고 있는 장비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통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전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코이버 같은 종목은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이버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자세한 전략도 부탁드립니다. 예, 코이버도 박스권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1,000원대 후반에서 2,700원대까지 그리고 2,700원대에서 다시 3,500원대까지 두 큰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매집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 차례 레벨업 그리고 또 주가가 매집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이슈가 터지면서 4,000원대까지 찍었지만 여기서 전일 오늘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모습을 봤을 때 또 예전에 9월달 때 초처럼 또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5,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현재가 매수 그럼 가격 가능할까요? 예, 현재가 매수 가격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옵션 만기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 다음 주까지는 특별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이버 그래도 수익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그런 거를 간다 안 간다를 판단 안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이 바닥에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봤을 땐 잠재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평가받지 못하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 주식은 갈 주식이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 분석하시는 것이나 시장 분석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종목을 고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도 대단합니다. 이번 코이버도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의 수익이 어느 정도냐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의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주가 130만 원이 붕괴되는 등 코스피는 오늘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은 전형적인 옵션 만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전장이 괜찮았었는데 막판에 이제 밀리면서 매물이 쏟아지는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외국인들이 기관 매물을 못 받아주면은 4천억가량 프로그램 매물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현재 장세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장세에는 많이 흘러내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후반에 맞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은 장중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폭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자세, 현재 지수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모니터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곧 3분기 어닝 시즌입니다. 대형주 위주로는 벌써 어닝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 향후 스몰캡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약
11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호실적 종목 위주로 집중을 하시고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세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 개별주, 특히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IFRS의 영향으로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 3분기까지는 개별로 나왔다가 4분기에서 연결로 IFRS로 지분법 회사들이 반영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맞춰서부터 지금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상균 팀장님이 하나의 종목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옵션 만기일 날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웬 종목 추천이냐고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은 8개 종목 가운데 수익률 60% 넘는 종목이 하나, 40% 넘는 종목이 2개, 20%대 수익 나는 종목이 2개입니다. 예, 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신규 추천주를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역시 중소형 종목인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나노신세제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된 지 별로 안 됐지만은 아직까지 실적이 가시화되지 못했고 본격적으로 3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분 감소 물량에 대해서 정리 단계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공시가 됐고 지분 물량 어느 정도 축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만원권이라는 바닥권을 다지면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3분기 실적 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편입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미세공정이라든지 OXID, TFT의 국내 소율의 유일한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턴어라운드를 시작으로 해서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 내년 부분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전고점이었던 28,800원부터 시작해서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가 무너졌다거나 다시 반등 기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적입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3분기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원을 시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격 종가상으로 11,000원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1차 목표가의 13,000원 2차적으로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 부분이었던 만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 15,000원까지 본다면은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예, 3분기 실적 이후에 탄력성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기 전까지 마감일 같은 경우 약 1개월 이상 남았고 최소한 15,000원까지는 2, 3개월 내에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0원 도달 시에도 바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4분기 실적이라든지 내년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가시화된다라면 오히려 그때부터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노 신소재 오늘의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요. 놀랄 준비하시고요. 포트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가 나오고 있네요. 펜엔터, 모베이스, 대양전기공업, 제닉, 디스텍 시스템, 다날, 웹젠, S폴리텍. 제닉은 지난주에 수익 높게 해서 한 반 정도 절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좀 가볍게 실린 상태입니다. 수익 보죠. 제가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률을 집계했는데요. 자, 펜엔터와 모베이스. 펜엔터는 지금 약간 윗꼬리가 달렸지만 오늘도 이 두 종목은 급등합니다. 모베이스가 6월 7일 날 샀는데 현재 수익률이 61.9%인데 목표가를 높이고 안 팔겠다라고 하십니다. 1차 목표가에 또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 더 있네요. 제닉 40% 수익, 디스텍 시스템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익. 펜엔터는 마이너스권에서 굉장히 인내를 갖고 기다렸었는데 어느덧 수익이 27%나 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지난주와 디스텍 시스템, 제닉 모두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죠. 자, 여기만 수익률이 화려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다날이 상한가도 많이 쳐서 월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었죠. 목표가를 올리면서 이 종목만 한 절반 정도 팔겠다고 하시고 S폴리텍이 지난주 추천주였습니다. 편입 날짜 보십시오. 일주일 만에 8% 이상 수익이 났고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것이 이 많은 종목 가운데 웹젠 하나인데 이 종목을 또 발빠르게 정리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김상균 팀장님, 특별하게 종목 보는 눈 이거 언제 시간을 좀 잡아볼까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열심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시장도 중요하지만 종목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수익이 포트 전체에서
나는 분이 없으세요. 일단 뭐 지금 가장 높은 건 61% 모베이스지만 오늘 한 43.5% 정도 수익 나는 다나를 일부 정리하시겠다고 하나하나 이제 포트 AS를 들어볼게요. 예, 펜엔터테인먼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급락을 했다, 급등을 했던 것은 싸이가 펜엔터테인먼트와 관련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싸이 같은 경우는 펜엔터테인먼트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 해지가 됐고 YG로 싸이는 계약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슈를 받으면서 그날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이날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 주가 자체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토요일 요일날 그 드라마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 사랑 나비분이라는 드라마가 동시간대 시청률 또 1위를 달성하면서 주가 자체가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볼 수가 되겠습니다. 임대 수입 부분도 올해 4분기 또 내년 부분에서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펜엔터테인먼트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베이스가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베트남 법인 부분에서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면서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낼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가 뜨면서 주가 자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한 것도 예상치보다 오히려 더 잘 나오는 효과가 나오고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60% 올라서 단기간으로 비싸다. 지금 모베이스를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신양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현재 25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 모베이스도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을 보일 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달리는 말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심장이세요. 안 팔고 계속. 예,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 구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12,500원을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을 해서 13,000원 이상을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닉입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중국의 그 방송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눌림목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차 방송 10월 30일 날 주가를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자체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텍 시스템 경우도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다시 눌림목을 보였지만은 아직은 11선을 마주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날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한 급등을 보였습니다.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가 되면서 전자결제 부분에서 꾸준히 다날 부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날 부분에서는 약 50% 절반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 부분에서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네이버 라인에 웹젠 게임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포트에서는 일단 웹젠은 정리되는 겁니까? 예, 주가 자체가 웹젠 같은 경우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눌림목 구간이 나왔지만은 우선은 웹 종목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웹전은 우선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폴리텍입니다.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향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서 꾸준히 홀딩해서 들고 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제나 드리는 질문인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나노 신소재가 났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또 따라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있나요? 신규로는 어느 종목이 가장? 글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강하게 탄력이 받고 있는 모베이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60% 수익이 났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탄력이 붙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 뜨는데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자체를 10,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장균 팀장님의 완성본, 이렇게 해서 웹젠은 일단 포트 관리상 빠졌고요. 대신 나노 신소재가 들어갔습니다. 종목은 여전히 8개죠. 자, 펜엔터 모베이스 다 그대로 들고 가는데 모베이스는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10,000원도 갈 수 있다.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익은 60%가 넘는데도요. 자,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홀딩입니다. 수익률은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종목들 더 가격을 좀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신규로 추천된 이유 종목이 나노 신소재입니다. 오늘 종가 공략 1, 2차 목표가가 나오고 있죠. 다날도 역시 목표가 일단은 새롭게 올려주셨고요. 절반 정도는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날 현재 수익률은 40%대입니다.
네, 높은 수익률 안겨주고 계신 우리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이제 막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낙폭이 좀 다시 줄고 있네요. 전 잠시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